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종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100분 토론 사회자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3회 관악 시민대화 포럼 이야기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장입니다. 많이 가보셨죠? 네. 12월 3일 저 영상에 봤듯이 계엄령 선포, 그다음에 이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민주 시민들, 상식 속에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외쳤던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새롭고 다양한 주체의 등장인 상징인 응원봉 문화, 깃발 문화, 그리고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작년의 광장의 저항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현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늘품가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청년 활동하고 있는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관악 공동행동에서 생태기행을 이끌고 있는 서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자국공감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혜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학생이고요.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시헌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 좋아요. 네, 어쨌든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좀 경직될 수도 있는데 편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과 탄핵의 과정에서 사실 각자가 갖고 있는 기억들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기억에 남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계엄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퇴직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막 짐을 챙기던 중에 계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국내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여의도 그 시위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막 노래를 하고, 그때 특히 이제 아파트를 부를 때 저도 이제 그렇죠. 젊은 사람이 부르는 아파트도 있지만 윤실이 부르는 아파트도 나와서 저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다 네. 처음에 그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그 시위로 옮겨갔을 때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나이가 뭐 제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약간 더 많으신 뭐 70대 된 양반들까지 나와서 막 욕설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동네에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알고 지내던 동네에 이제 60대 넘은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 뭐 안 되겠다. 우리도 가서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저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줘서 그 희망을 줘야겠다. 나이 든 사람은 다 저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관악 나이 먹은 젊은이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만들어서 모임을 이제 급조한 거죠. 깃발 한번 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제 같이 관악 나이 먹은 젊은이. 와. 예. 이거 6명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8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좋습니다. 계기로 해서 네.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관악 공동행동에 제가 이제 공동 대표에게 정식으로 이거 모임으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광장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 광장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그 모이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을에서도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12월 3일 날 그날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딱 계엄 뉴스를 듣고 저는 이제 식구들 얼굴을 쫙 봤던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식구들 얼굴 보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막 인상이 있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이번에 어떤 분이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그날 이제 텔레비전 그냥 보고 있다가 방에서 이제 수능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11월에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계엄이 이제 선포됐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했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밤 그냥 편하게 잤어요. 왜냐하면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맞아요. 있었던 거죠. 믿기지가 예, 않았어요. 믿기지가 않았고 아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이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해제는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당시에 상황들을 이제 뭐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보니까 잘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곳곳에서 정말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당시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구나. 저는 이제 막 헬기가 떠다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잤거든요. 예, 설마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아, 굉장히 많은 행운이 여기에 물론 그 행운도 우리들의 어떤 노력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잤던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기도 했고 이후에 이제 광장에 나가면서 또 그 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젊은 청년들의 응원복과 그다음에 생소한 그 노래에 예, 같이 이제 뭐 맞춰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기원 선생님 그때 되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위 문화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응원봉도 나오고 새로운 노래도 잘 모르는 노래도 나오고 물론 이제 박기원 선생님, 박기선님은 아실 수도 있는 노래지만은 그때 어떠셨는지.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을 잡을 때 아, 우리 그럼 국회 앞에서 몇 시에 만나가지고 같이 집회 참여하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잡을 정도였고 사실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응원봉 문화에 참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딸내미의 뽀로로 그 응원봉 같은 거를 좀 뭐 빌려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가 광장 혹은 어떤 시위나 집회를 생각하면 약간은 경직되어 있고 조금은 사람들이 분노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먼저 떠올랐었는데 제가 만났던 당시의 광장은 날씨는 정말 추웠어요. 막 맞아요. 눈도 많이 오고 이제 그 사진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떤 분이 은박 같은 걸 둘러싸고 키세스. 키세스가 되어서 눈을 맞고 계시던 그 정도로 날씨나 상황은 너무나 추웠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을 똑같이 폭력으로 하지 않고 연대하면서 문화로서 형성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너무 좋았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넓은 도로에서 아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네. 뭐 저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물론 그분은 진짜? 저를 못 보셨고 아.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막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지인을 만나기도 하고 저조차도 광장에서 약속을 잡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신기하면서도 되게 새로웠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르치던 선생님. 네, 네네. 근데 시위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걸 만나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화는 나 계셨지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이시연 선생님 어떠셨는지 한번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작년 12월 5일에 서울대에서 학생총회가 아마 전국 대학에서 거의 먼저였나 잘 기억 안 나는데 12월 5일 날 학생총회가 열렸는데 이게 한 5년 만에 학생총회였어요. 근데 전에는 2016년, 17년엔 시흥 캠퍼스 문제로 있었고 2019년에 이제 성폭력 교수 퇴진 건 거 있었는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2,5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학내 어떤 운동이나 진보적인 목소리 같은 걸 내는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됐었고 또 학생회들도 뭐 요새는 비정치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이게 잘 될까라는 약간 의문도 있었는데 그 날에 제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학생총회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별로 그런 거 갈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다 간다고 하고 수업 끝나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 단과대별로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뭐 거뜬히 성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갔는데 뭐 반대가 윤석열 퇴진 요구였는데 반대가 있기는데 4표 찬성 2,500표가 넘었었는데 아무튼 그게 상당히 인상적인 경험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그때 2월 달에 한창 대학가를 이제 극우 세력이 이제 태극기 부대와 같이 결합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랬죠.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자기들이 대변하는 것이냐 그런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에도 한번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먼저 이제 그거에 맞선 이제 맞대응하는 집회를 제가 이제 조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대에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래서 고대 동문들에게도 이제 와달라, 고대 민주광장을 지켜달라 이렇게 재학생들이 호소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오셔가지고 저는 둘 다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좀 가족들 간에 좀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화기애매한 건 아니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화기애애했고 끝나고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아유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우리 김혜리 이사장님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사장님 어떠셨는지? 네, 저도 그날을 좀 떠올리면 약간 악몽 같은 느낌이 들긴 악몽. 하거든요. 왜냐면 자다가 아, 깨가지고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책으로 배운 거죠 역사를. 그래서 계엄이 일어났는데 엄마 내일 그럼 나 학교 안 가? 라고 물어봐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면서 이게 진짜 현실인지 좀 이게 꿈인지 잘 몰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좀 되게 공공기관이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그다음에 연초에 대한 것들이 좀 날아간 맞아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뭘 하지도 못하고 또 안 하지도 못하고 그때가 되게 힘들었던 좀 기억이 나고 제가 저희 탄핵되는 날 저희 남국다방에 이제 물이 터졌어요.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동파. 네. 어. 그래서 물을 푸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물인지 이게 눈물인지 몰랐던 그 기억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지만 XX만 하겠다. 네, 막 윤석열 어쩌고 하면서 네,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일상에서는 좀 뭔가 좀 달라진 지점이 있나요? 저항이 어쨌든 그때 1년 전에는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막 뭔가를 외치고 서울대에도 학생총회를 했는데 2,500명이 왔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1년 이후에 좀 사회적으로 달라진 지점이 느껴지세요? 아직도 내라는 진압 중이긴 하지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방송 전에 이 뭐 보수 집회나 중국을 비방하는 집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저항을 통해서 지금의 변화를 이끌어온 건 맞지만 그때의 동력이 같은 레벨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좀 아니다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한편에는 그때 당시에는 계엄의 어떤 나쁜 점 혹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계엄 이후에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저는 좀 보여서 이게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대화가 오가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일상에서 이런 문제에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는. 네, 광장의 그런 넓은 광장의 동력이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어떤 시민대화 포럼을 기획을 하면서도 기획단 내에서의 고민이 그때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분명 우리 일상에 있을 텐데 왜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뜻이 이제 아고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광장에 모여서 뭔가 공공에서의 뭔가의 발표도 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심지어는 뭐 형벌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근데 지금은 광장이라는 의미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대치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특히 관악 안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부분, 광장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식은 나에게 광장은 땡땡땡이다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못한 표정인데 큰일이네. 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는 나에게는 광장은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힘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다. 저는 이번 탄핵 집회 이전에 이제 2016년에 박근혜 퇴진 운동 때부터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참가 아마 10월 말에 있었던 집회에서 처음으로 이 광장의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정말 끝도 이어지지 않는 그 촛불 행렬을 보고서 그 함성을 쫙 지르는데 계속 에코가 돼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소름이 쫙. 네네. 저는 그리고 그게 이제 2차, 3차 집회 돼가면서 훨씬 커지고 100만 명이 넘어가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도 탄핵 소출하고 또 사실 헌법재판소도 이제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하고 했던 게 사실 뭐 그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광장의 힘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바꿔내고 부정의함을 바로잡는 힘이 결국엔 시민들에게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자리였던 것 같고 저는 이번 광장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제 젊은 세대 학생 청년들이 되게 기존에 좀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지 않으면은 지켜낼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학생총회 할 때 2,500명 정도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학생들은 1년 후에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일상에서는 학교 안에서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일상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약간 더 가까이. 예. 지금은 아무래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뭐 다 계속 집회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의 부스를 1학기 때 열었었는데 작년에 똑같이 부스 열고 올해도 똑같이 부스를 열었는데 올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저희 동아리도 가입하는 걸 느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봤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아무래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뭔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전 탄핵을 계기로 좀 느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광장에서의 연대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 활동이나 일상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보여져서 좋은 변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나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랑 광장이란 어떤 건가? 저에게 있어서의 광장은 생명력이다. 생명력이다. 그 단지 광장은 그냥 아스팔트 길 그렇게만 이제 생각이 들다가 그 위에 이제 운집하는 사람들의 어떤 함성, 움직임, 깃발, 응원봉 이런 것들이 다 결집되어 있어서 하나의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광장이 새롭게. 그래서 그 광장에 서서 딱 서 있으면 이 전체가 다 그냥 생동하는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명력이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의 삶 속에서는. 그 광장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좀 신기하게 생각한 또는 이제 반갑게 느꼈던 것이 그 대학생 그 졸업한 대학생들 그 깃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어느 학교를 학교 졸업생 동문들 동문 깃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저희 대학교 내에서는 이제 민주동문회가 없었어요. 네. 최근에 민주동문회 창립 총회를 하고 민주동문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그래서 새롭게 이제 졸업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연대를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에 같이 힘을 모으자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 일상의 민주주의, 네, 나에게 광장은 땡땡땡이다. 우리 저에게 광장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민주주의다. 이제, 네. 제가 그 대학교를 81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이 독재 정권 이렇게 광주 학살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게 이제 80년 5월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에 3월 달에 저는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서관 난간에서 그 소리를 지르던 그 시위를 주도하던 그 선배가 거기서 그 떨어져서 그 사망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시위를 할 때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쭉 교문으로 가면 그때 거기서 전경들이 막 있고 그랬는데 치르탄 쏘면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처음에 돌을 집으면 돌라 그래갖고 돌을 다 땅에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폭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한 중반쯤 오면서 이제 유도나 이런 거 하는 그 건장한 그런 그 사람들을 불러가 백골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골단이 이제 그 거의 유도 운동선수 출신들에서 유도나 씨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깡패 비슷한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사복을 입혀 가지고 이제 그 시위를 하면 교문까지 가기 전에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막 질질 끌고 하고 막 머리에 피가 터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면서 이제 저도 가방에다 돌을 갖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비폭력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거기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의 어떤 그런 물론 거기에 이제 그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폭력적으로 광주 사태 때도 사실은 참가했던 그 공수부대가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하고 총을 쏘기까지 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권력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처럼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공권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렇죠. 명령에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렇죠. 소극적으로 행동했었죠. 예. 그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라서 한강 작가의 말처럼 그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한층 좀 성숙됐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조금씩 그렇게 우리 때는 그래서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그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민주주의가. 그런데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고 저 비슷할 거예요. 그 심정이. 게다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 40대, 50대, 60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10대, 20대. 그런데 많이 여성들은 또 잘 못 나오거든요. 젊은 여성들은. 우리 때도 그렇지만 거의 남자들이 나와서 막 돌멩이 던지고 싸고 그랬으니까 네. 여성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무섭고 그런 게 더 심하니까 그리고 또 막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여간 이번에 여성들이 또 나섰던 것이 비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이게야 젊은 20, 30대 여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집회와 시위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고 저희도 이제 저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때는 이 둘째가 기저귀를 못 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될까.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게 고민이었는데 누군가가 그러면 기저귀 가는 버스를 이제 마련하겠다 뭐 이런 되게 미담들이 많이 형성됐던 부분이라서 누군가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스스로 뭔가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성숙된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었고 시민들의 힘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어떤 이야기 또 나눠주실까요? 광장. 나에게 광장은 땡땡땡이다. 제가 네, 나에게 광장은 연대의 경제이다라고 연대의 경제이다. 네, 함께 일하고 나누고 이제 서로의 어려움을 좀 돌보는 그런 과정이 곧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광장은 관악 사회적 경제 마켓이라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으로 꿈시장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지금 6년 동안 기획단도 활동하면서 셀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플러스 수공예품 작가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뭐 100m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일반 주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알리기도 하고 저희의 이야기들을 뭐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곧 공론장이자 어떤 뭐 광장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연결이 바로 저는 연대의 경제라고 생각해서 광장을 바라봤을 때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네, 꿈시장에서 어떻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계시나요? 매출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핵 이후에 그 4월 달에 원래 있었던 게 이제 미뤄져가지고 대선 이후로 6월 달에 시작됐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역대 최고로의 매출을 네, 그 장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기획단의 역할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대의 힘이 꿈시장의 매출로 이어지기를 네. 기대하면입니다. 네, 그 연관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광장은 네. 어떤 것이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에게 광장은 다정함이다. 그러니까 서인호 선생님 81년도에 대학 입학하셨다고 해서 사실 제가 91년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민주주의라는 환경이 당연하게 주어져서 태어난 세대여서 저도 민주주의 혹은 계엄과 같은 일들을 역사 속에 글로만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촛불 집회랑은 또 느낌이 달랐어요. 이 탄핵과 계엄이라는 것이 주는 무게감이. 그래서 광장에 나설 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내가 어젯밤에 보았던 뉴스에서 보았던 어떤 국회 앞의 모습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광장에 나서는 게 망설여졌었는데 전 되게 놀랬던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이만큼 친절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여러 면에서 느꼈거든요. 그 사람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너무너무나 추운데 모르는 사람과 목도리를 같이 둘러서 두르고 장갑 한 짝을 나눠주고 보온병에 쌓아온 따뜻한 물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극한으로 몰려있는 갈등의 상황이지만 사람은 그럴수록 타인에게 누구보다도 친절해질 수 있는 이타적 존재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랑 같이 활동하시는 이제 의료진 분들 중에는 이제 집회나 시위 때 의료 지원 봉사를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랑은 얘기하는 진영의 어떤 논리가 달라. 그래도 아픈 사람이라면 돌봐야 한다라는 게 그 안에서는 어떤 누구보다 갈등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초월적인 이타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또 광장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최근에는 뭐 탄핵은 아니었지만 세월호 11주기 때 이제 사회를 보면서 구청 그랬죠. 앞에서 또 이제 추모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광장에서의 모습도 너무나 다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뭐 슬로건을 나눠 들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두려워하고 좀 걱정했던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다정한 모습이었어서 저에게 광장은 다정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정함 좋습니다. 그때 세월호 집회 때 자리를 양보받았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거시적인 광장 문화에서는 서로의 연대나 따뜻함. 그러니까 저희 기억으로도 저희도 유모차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갈 때도 이제 애들 간식을 이만큼 챙겨오면은 집에 갈 때 이만큼이 생겨요.
그 다 나눠주시고 얘기 왔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막 그랬던 따뜻함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사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의 민주주의를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일상의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부분 속에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것과 우리 일상에서의 약간 민주주의적 생활, 민주주의적 판단, 민주주의적 경험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른 결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께서 나의 삶 속에서나 나의 일상 속에서 이런 부분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경험하신 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소한 거라고 네, 좋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걸 할 수 있는데 이번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 대자보가 엄청 많이 붙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30개 넘게 붙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대자보가 동시에 붙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 30개가 많이 붙은 거였어요? 네. 그렇구나. 문화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코로나 이후로 좀 이런 자유롭게 게시물 붙이는 걸 학교가 이렇게 규제하는 분위기가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붙이라고 하는데 사실 누가 대자보를? 대자보를 허가를 받고 붙여요. 오. 말이 안 되는 일인 건데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렇게 학생 자치가 많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온 학생들은 그냥 따르고 이렇게 그쵸, 하다 맞아요. 보니까 뭔가 선배들로부터 그런 우리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배울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야금야금 이 학생들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강의가 없는 시간에 강의실을 빌려서 뭐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동아리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자유로웠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학교가 이제 승인을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등록 동아리여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교수님에게 부탁드리지 않고서는 강의실 굉장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자발적인 활동과 자치 활동이 중요한가를 몸소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되게 미흡하다. 사실은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어떤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국회 앞에 가서 나갔던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학생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그 문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그래도 저는 표현의 자유 이것은 사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런 걸 만약에 떼거나 학교 행정실 직원이 떼거나 뭐 도장 받아야 된다 하면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생들과 같이 좀 이걸 좀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일상에서는 그런 사소하지 않지만 그런 뭔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출발인데 이게 문제인가? 라고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변화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광장 그러면 뭐 광화문 광장만 광장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볼 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 관악에서 그 지금 이번 주말부터 하려고 하는 관악 시민 대화 포럼 관악 시민 대화 포럼 이게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었죠. 그렇죠. 이 내용이야말로 이제 그 광장이죠. 이거는 많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까지 물론 이제 홍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목표는 아마 그렇게 어떤 그 관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토론의 광장, 그 민주주의 광장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민주주의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일상적인 삶이나 뭐 사회적 경제 뭐 아니면 뭐 그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민생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생태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제 주로 이제 관악에 있는 활동가들 위주로 활동가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려면 자신의 삶이 좀 그 행복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이 뭔가 이렇게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힘이 든다. 그래서 좀 즐거움을 주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네. 이제 시작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게 이제 요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난번에 그 광장이 열렸을 때 저 생태기행을 끝나고는 다 같이 또 원래는 점심 때쯤 끝나는 행사인데 다 같이 그 깃발을 들고 나이 먹은 젊은이와 나이 함께 먹은 이제 젊은이들. 그 광장으로 나가고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그 계엄이 이루어졌던 계엄에 그 참여했던 그쪽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그 선관위 사무실은 사실 관악산 둘레길 따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악산 둘레길로 코스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 계엄 때 그 수방사에서 그 선관위까지 가는 길, 네. 그 길로 같이 갔었죠. 그런데 이제 마침 또 때마침 그때 그 태극기 부대들이 와서 선관위에서 또 시위하는 모습도 보고 뭐 그때 이미 한 100명도 안 되나 한 50명쯤 되나 그런 애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애들이 사실은 지금 뭐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우리 그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그 하는 활동들도 지역 문제를 푸는 어떤 광장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민주주의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짐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런 문화들이 이제 저희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글로 쫙 모이잖아요. 근데 관악에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세월호 우리 11주년 행사를 했던 관악구청이 우리한테는 그런 광장일까요? 근데 또 그렇게는 잘 인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뭔가 만들어내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관악의 광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광장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공간적 범위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게끔 꽤나 이렇게 트여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좁디 좁은 서울에서는 그런 게 주어지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수록 작은 광장이 더 여러 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집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어디라도 광장이 될 수 있다. 라는 합의가 서로에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또한 저는 광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는 봅니다. 사실 지금은 좀 온라인이 여러 이념이 대립되는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대립되는 공간으로 많이 여겨지긴 하지만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해서 우리는 그런 곳들을 광장의 다양성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관악에서도 그런 광장을 형성하려면 어쨌든 뭐 지금의 이제 문화상 온라인 이런 것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전제는 말씀하셨던 그거 같아요. 안전성. 내가 나의 얘기를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 80년대 세대라서 그런지 만나야 된다. 실질적인 광장도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신림동 녹두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닥에 보면 뭐 현판에 그 많은 열사들이 있죠. 네네. 노동운동하다 민주주의 거리. 민주주의, 네. 그 민주주의 길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가기도 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네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제가 지난번에 그 답사를 하러 그 서울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도 그 민주주의 길이나 그 열사들의 그 비석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물어봐도. 그래서 사실 그런 뭔가 어떤 계기를 삼아서 뭐 서울대학교 연대를 해도 좋고 아니면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이 지역의 큰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그 지역 그 시민단체에서 대학과 좀 이렇게 소통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치고 들어가. 예, 그래서 어디를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안쪽에 우리가 열어 제치듯. 아니 그 무리하게 지난번에 그 혐오 집회가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거기 그
여러 열사의 그 비가 있는데 그 비를 뭐 그 충만한 행사도 좋고 아니면 어떤 그런 걸 기념하는 행사도 좋고 그런 걸 하면 대학에서 그렇게 막을 어떤 그런 명분이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대학에 예산을 들여서 아마 여기 지금 우리 박종철 센터도 있지만 박종철 비는 대학에서 세워준 걸 알고 있어요. 이게 6월 항쟁의 그 상징적인 그 그쵸. 인물이 이한열 열사하고 이 박종철 열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생태기행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종철 기념센터하고 공동행동에 이제 관악 생태기행 팀하고 같이 해서 네네. 민주주의 소풍이라는 주제로 11월 15일 날 10시에 서울대학교 정문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뭐 가능하면 뭐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해도 될 것 같고 시민 단체들도 참여하고 난 그 규모가 좀 더 이렇게 좀 많아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중이 만나는 광장의 어떤 기능으로서 그럼 이제 거기서는 뭐 중요한 어떤 이슈를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광장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해서 대표를 뽑지만 대표가 우리가 그 요구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사실 그죠? 실제로 그 대의민주로 뽑힌 그 대표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광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에 광고 한번 넣어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소풍 11월 15일 토요일 날 10시 오전 10시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정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광고 자막 띄워주시고요.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장이라는 의미 되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는 어떤 무언가에 제시된 환경과 행위에 대해서 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항을 할지 생각하게 되고 저항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소풍이라는 게 그 저항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다듬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뭐 선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 관악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아까 뭐 봄날의 소풍 이런 활동들도 사실 향후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각자가 생각하시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들 저희가 사전 질문 드렸으니까 다 고민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바꾸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시연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 아까 그 대표님 그 말씀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저도 그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계엄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와가지고 저희 열사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이런 관심이 생겼는데 그게 저뿐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활동하는 수박에서는 지난 5월에 광주로 MT를 갔거든요. 하루 MT긴 했는데 거기서의 이제 시계탑이라든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때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열사들의 묘도 보면서 이 열사들이 서울대 열사들도 많은데 우리 잘 몰랐던 역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학교에 내에서 그 열사들과 관련된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뭐 열심히 찾아봐야 찾을 수 아.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음. 저는 그런 되게 어떤 이 땅에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하신 열사들과 관련된 장소 또는 역사적인 장소들 좀 광주가 되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주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다른 모든 곳들도 우리 12.3 내란을 우리 다 같이 겪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기억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곧 있으면 뭐 다들 12.3 내란이 1주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으실 것 믿기지가 같은데. 않죠. 아직도 안 끝났어. 네. 근데 그동안 사실 뭐 삼특검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상민 장관 구속한 거 외에 실질적인 게 없거든요. 지금 외환 수사는 뭐 하나도 발걸음 내딘 것이 없고 그래서 특검 뭐 거의 원래 법정 기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내란이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극우 세력도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들 보면은 뭐 선거로 극우가 집권을 잠시 막아냈을 뿐이지 곧 몇 년 뒤에 마치 트럼프가 2기 행정부 다시 집권한 것처럼 우리가 경각심을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놓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 아까 민주주의 소풍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 내년에는 한번 같이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한다니까요. 올해. 그러면 11월 15일 날 시간 네, 같이 가야죠. 하시는 거로 약속. 방송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빼박이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지. 제가 나이 먹은 젊은이들 어제 뭐 그 의정 감시 활동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나이 먹은 젊은이 한 분에게 그 물어봤어요. 내가 내일 가게 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이제 그 나이 먹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 나온 그 얘기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뭐 폭력이 이제 우리가 많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쉽게 그 대응이 가능 뭐 하고 그렇죠. 언제든지 분명하게 우리가 안 된다는 게 인식되죠. 나이 먹은 젊은이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뭐 직장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죽기 살기로 가서 이렇게 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거 걱정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차별과 혐오와 관련된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얘기 아니면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차별과 혐오에 관한 얘기를 막 쏟아내잖아요. 쏟아내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나이 먹은 젊은이를 처음 할 때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극우파 그 뭐 교회에 약간 좀 정신 나간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타는 추종자들 뭐 그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 중에 좀 이상한 기독교인데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편향성을 가진 그 어떤 그 집단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 저희가 잡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젊은 사람들 속에도 이제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관악구에서 시위하는 그 혐오 집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이런 걱정도 들고 저런 문제를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지? 그 찾아보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원래 헌법상에는 헌법 12조인가에 그 모든 뭐 인종 뭐 종교 성별 이렇게 차별 금지에 관한 그 헌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법률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거 못 만들었어요, 사실은. 헌법에 있는데 지금 법률로 없다. 지금도 법률이 없어요. 그걸 사법적으로 해서 그걸 어겼을 때 어떤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논하는데 그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하게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혐오나 차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처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 이제 나이 먹은 젊은이 그룹에서 좀 아젠다로 세워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서 꼭 그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별과 혐오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배격해야 될 것이긴 한데 문제는 아까 이제 이시연님이 얘기했듯이 일상에서 대자보를 붙이는 문제가 왜 못 붙이게 한 게 왜 문제지? 강의실을 못 쓰게 한 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차별인지 어떤 게 혐오인지 사실 잘 헷갈리거나 이럴 때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그게 타인과의 접점들이 좀 생겨야 이게 신뢰되는 행동이구나. 내가 몰라서 썼지만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할 수 있는 표현이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는데 사실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면 타인과의 연결 지점이 없어지고 그럼 결국에는 공통의 선이라는 게 되게 불분명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작은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보통의 누군가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허들이 낮아지는 계기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탄핵과 계엄으로 인해서 나간 광장의 경험은 다시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광장의 경험도 있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작은 광장의 경험도 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 경험에서는 제가 아까 세월호 집회 사회 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막막한 거예요. 이거 세월호라는 것 자체가 무게가 되게 무겁게 그렇죠. 느껴지고 왜냐면 슬프니까 참사였고 아직까지도 어떤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요소도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집회를 준비하면서는 그럼 우리는 세월호 추모이자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찾아갈지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는 걸로 이 추모 행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버려지는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깃발 문화를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때 썼던 깃발들은 어디 갔을까 이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 행사하면 현수막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버려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각 단체들마다 창고에 쌓여 있는 현수막을 좀 의도와가지고 의도와서. 네, 의도와서 그걸 이제 잘라서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니면 사회에 요구하고 싶은 메시지를 슬로건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환경 활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도 와서 집에 남아있는 물감 같은 걸 후원을 받아서 그 물감으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모여서 슬로건을 작성을 하고 그걸 들고 행진을 하는 걸 집회 때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 혹은 현재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정돈된 언어로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나의 관심사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일상에서 주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광장의 모습이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더 보통의 영역으로 특별하지 않은 개인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광장의 모습이 되게 다양해지고 이런 참여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지 않고 무겁지 않고 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전님은 전번 궁금한데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뭐 사회적 특성상 고립이 많고 일상에서 관계나 하는 거 어렵고 이런 분들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뭔가 민주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을 하거나 이런 건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떠신지. 선거도 참여도 잘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광장에 다니면서 제일 좀 괴리감 내지는 어려웠던 점들이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광장에 가요. 그래서 막 기운을 얻고 막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면 직장 내에서는 뭐 어제 뭐가 있었든 너무나 조용한 뭐 있었지 아무 관계 없는
너무나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들을 대할 때 저는 극과 극을 달리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다들 사회복지 사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지만 정치는 나와 무관해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벽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발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잠깐 관심을 놓을 때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그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상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3, 4년 전부터 뭐 탈시설 조례도 의회에서 삭제시켜 버렸고 그다음에 동료 상담 예산 같은 것도 삭감이 되었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도 저희는 2023년도에 그 공모 사업을 땄는데 딱 1년 하고 예산이 빵원이 되는 바람에 예, 임대받았던 사무실 뭐 기자재 다 다시 처분하느냐고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됐고 거기에서 근무했던 진짜 다른 데서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장애인분들 집에만 박혀 있다가 딱 면접 봐서 이 공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장애인식 개선 활동하시고 문화 활동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 나갈 곳이 없게 된 거죠. 다시 집안에 틀어박혀서 생활을 해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겪으면서 이 정책들이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차단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피부적으로 절감을 하고 사회복지사들도 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관심을 갖고 좀 건의하고 좀 도전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장 자체가 약간 광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거나 쟁취하거나 투쟁하는 과정이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리님은 이제 사회적 경제 대표님이시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얼핏 보면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 조직이니까 또 우리 아까 꿈시장 얘기했지만 매출을 또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사회적 경제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서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과 어떤 혐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랑은 연결 지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일상에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남자 아이거든요. 첫째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약간 청소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박종철 센터에서 진행하는 인권 교육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 그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사회주의라는 것들과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이런 분들이 부분으로 있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사회 연대 경제로 요즘 바뀌어가지고 시민사회 관련된 부분과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괄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좀 교육적인 걸로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인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근데 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이어가는 그렇죠. 것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연대해서 저희는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거의 저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사회적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 기업들이 되게 오래 지속 가능하더라. 맞아요. 그리고 연대를 하고 협동을 하는 기업들이 더 오래 지역사회에 남아있더라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연대와 그다음에 이게 저희 조합도 작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민주주의들이 곳곳에 좀 확산돼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인식 확산하는 부분으로 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민주적 가치나 자조, 협동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규범화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협동조합 세계 협동조합 연맹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행한 책자 중에 성공한 협동조합의 7원칙이라는 이제 규칙이 있고 거기 일상적인 민주주의, 조합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거냐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떠세요? 조합을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7원칙을 다 진행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그 얘기하셨다면 부처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7원칙을 되게 그 규범 안에서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만 저희가 그냥 그게 일상처럼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같은 작은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어떤 연대 조직이 있어서 지역의 조직이 하나 다시 형성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큰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관악 사회적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곳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선거가 있으면 쫙 사업이 밀려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확대되거나 더 좋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 어떤 관점으로 선거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잘 편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안 편한가? 네. 사실은 오늘 오면서 요 질문진 없는 걸 질문하시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부드러운 얘기만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지난번 그 내란을 일으켰던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 실제로 지방의회도 사실 지방의회가 어제 우리가 이제 교육받은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정당 추천제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정당을 떼고서 나가야 된다. 지방의회까지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결국은 그래서 뭐 정당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그런 그 주민의 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의정 감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뭐 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초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이제 기초의원이 지금 정당 추천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도 지금 반반이라면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이 아니면 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다른 소수당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란을 일으킨 그 집권당이었던 당이 나오려면 출마자들은 당연히 그 자기들이 집권당이었을 때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 안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당선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그 이번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초의회에서는 정당 소속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내란 사태와 관련돼서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또 누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네. 저는 사과 요구가 아니라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네네네. 점점 편집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지난 2월에 서울대에 이제 극우 세력이 몰려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만 그 부연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재학생들과 그 졸업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의 집회보다 1시간 전에 이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크로를 이제 침탈하지 말라. 이 열사들의 한이 서려 있는 아크로를 침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실 뭐 대부분 서울대 학생들도 아니어 보이는 막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외부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제 해산시키려 했고 제가 이제 거기 몇 시간을 버티면서 이제 광장에 이제 여기로 모여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유튜브로 이제 퍼지면서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거는 이제 되게 수백 명의 그런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 광장에서 와가지고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압도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아크로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때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게 영상으로 이제 다 남았는데, 네. 언제 저번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국민의힘 조끼를 입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아, 네네네. 그 심지어는 어떤 무슨 목사라는 사람도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는 현장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극우가 근데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집에 틀어박힌 그런 뭐 어떤 되게 뭐지 소위 말하는 찌질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도 침투해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국민의힘은 지금 뭐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지난 9.5 그리고 극우 세력의 이 부상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지난 9.5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나 득표를 했어요. 근데 9.5구가 이주민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12%가 외국 국적자인데 거기서 이제 뭐 불법 체류자 전원 추방 이런 구호를 내건 극우 후보가 32%나 당선됐다는 거는 트럼프 후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방선거도 그런 극우 세력이 선전선동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그 국민의힘 유세 차량에서 막 그 그냥 중국인에 대한 완전 혐오 발언과 그런 음모론을 그냥 유세로 차에서 여과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찬조연설을 하러 온 사람 같았는데 그런 것이 국민의힘 유세차에서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쇼킹했거든요.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외피를 쓰고 그런 선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다 감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탄하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시하고 규탄하고 행동. 네. 기대해 봅니다. 그 행동의 출발은 민주주의의 봄 11월 15일 날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26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좀 바라보실지 어떤 기대가 있을지. 근데 저 진짜 시연님 말씀하신 거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시민들의 어떤 수준은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치인들의 수준은 그 시민의 수준을 못 따라오지? 라는 고민이 늘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는 무조건 이렇게 잘할 것처럼 굴면서 당선되고 나면 형편없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혐오 표현, 차별 표현 같은 것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절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선거 투표를 할 때만 눈치를 살짝 보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AI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발언들을 다 기록을 해서 파묘를 해야 된다. 파묘 이거 다 기록을 해서 뭐 노션에다가 정리를 착착착 해놓든지 뭐 발언집 같은 거를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고 특히나
선거 유세 차량에서 만약에 그런 차별과 혐오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AI가 걸러서 삐 처리를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런 거를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데서 나의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나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검열이 지금보다 더 혹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떤 정치인이라는 특정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사회의 규범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더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 난도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선거에는 적어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일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그냥 나의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이 적어도 이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요구들이 더 많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시연님 얘기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은 사실 이번 26년도 선거의 과정이 내란이라는 게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재장산되면서 공론이 분열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박희선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인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의 새로운 움직임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쓰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새로운 플랫폼 예전에 뭐 공정선거 감시단이나 아니면 주식하고 연동된 정치인의 뭐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듯이 그런 게 또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차별 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차별 차별 지수. 혐오 지수 같은 걸로 해서 네네. 이 사람은 예전 발언들을 보니 차별과 혐오에 대한 표현이 많더라 혹은 어떤 포용적 표현이 많더라라고 해서 그게 지표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뭐 재산 공개하고 뭐 병역 공개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성이나 이 사람의 인지 감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가려내는 수단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의견 같아요. 차별 지수, 혐오 지수. 야, 그게 막 100점 만점에 막 90점. 야, 그러면 문제 있죠. 좀. 네네네. 잘 판단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명하게 해야 돼요. 아니다, 소명하게.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었다. 뭐 그렇게 해석되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범죄 경력 있으면 소명하는 것처럼 뭐 이런 도덕성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사회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소명을 하셔야죠. 그렇죠.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이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뭔가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해 보이긴 해요. 우리 관악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이제 공동행동 관계자분 계신데 기대해 봅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하셨다고 합니다. 네, 26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분 계실까요?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적어도 그 내란에 동조했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그런 분들은 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국민의 우리 모두의 그런 힘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또 설령 후보로 등록됐다라도 절대로 그 득표를 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그런 조치가 최소한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회를 좀 안착화시키고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사장되는 표가 없도록 또 젊은 층들을 좀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후보들 자체는 이 후보 자체를 막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표를 받지 못하게 우리가 어떤 과감한 액션이나 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질문을 네, 드려봅니다. 사회적 경제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네, 입장으로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앞전에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에 되게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저희도 어쨌든 지방자치 의원들이 활동하거나 발언하는 것들에 대한 발언집이 좀 데이터가 쌓여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들을 AI로 하면 AI도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 좀 자기들이 미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들을 날것으로 좀 발언집을 모아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공동행동의 어떤 주권 단체가 있잖아요. 네, 시민주권위원회. 시민주권위원회. 네. 여기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도 그 의정 감시단 있잖아요. 거기 네.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의원별 좀 이런 어떤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개인 위주로. 왜냐면 이분들이 어떨지는 이제 우리 구로 들어왔을 때 내 지역구이면 내가 어떤 정성적인 평가든 정량적인 평가든 그 평가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약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발언집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수집된 의원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좋은 의견입니다. 의원 발언집을 통해서 그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저 혹시 연관돼서 하나만 좀 덧붙여도 될까요? 2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혐오적인 막말을 기록하고 폭로하고 비판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전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국힘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우리 선거법이 너무 규제적이에요. 맞아요. 뭐 낙선운동도 처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선거 기간 도중에 그런 내란 후보들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어떤 새내기가 건국대에 붙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선관위. 신고. 선관위에서 이게 선거일 전 120일 동안은 벽보를 붙일 수 없다. 이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벽보를 붙일 수 없다. 이게 내란 후보를 비판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조사를 봐서 조서를 쓰고 결국에는 뭐 고발 조치는 안 되고 경고 조치로 끝나긴 했지만은 그런 걸 새내기가 불려가면 얼마나 이게 위축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자보를 쓰는 것조차도 법으로 걸자면 걸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원래 위헌 결정을 받았었는데 국회에서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고치는 거로 그냥 그것만 고치고 그냥 기존의 위헌적인 조항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 양당 둘 다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의 표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더 유리하죠. 본인한테 유리하게. 또 하나는 또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일체 집회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냥 거의 문의만 개정을 해서 거의 존속시켜 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입에 담지 못할 막말 있었을 때 그런 극우 후보들에 반대한다라는 어떤 기자회견을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조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거법에 혹시 뭐 저촉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 사실은 선관위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맞아요. 코걸이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주류 양당에 둘 다 책임이 있고 극우를 막기 위해서 뭐 현수막을 더 규제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저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저희가 선거 얘기를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비방에 가까워질수록 네, 수위를 넘나들면서 선거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땀도 나는데요. 네, 이제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관악구에서는 관악 시민대화 포럼을 이제 3회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대화 포럼을 저희가 준비하는 이유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확정할까, 아까 표현으로는 차별과 혐오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볼까라는 눈을 키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서서 우리 안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확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소감 같이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의 소감 방식으로 마무리 오늘 어떠셨는지와 그다음에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시연님은 이렇게 해주시면서 스카프 메고 계시는데 스카프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내가 입이 오랫동안 쉬었다. 이 분부터 해볼까요? 어떤 분부터? 자, 오래 쉬시지 않았나요? 아,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제일 오래 쉰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저희 이제 그 아까 나이 먹은 젊은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만나고 원래는 처음에 이제 아까 생태기행을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생태기행 처음에 할 때는 젊으신 분들이 꽤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뭐냐면 젊으신 분들은 직장이 있으니까 주말이 좀 약간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운동하면 좋을 텐데 집에서 쉬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밀린 일들 하시느라고 참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퇴직자들의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이가 많은 그 관악구의 주민들과 만날 텐데 사실 아까 태극기 부대를 얘기했지만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가 들면서 저희 친구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보수화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 원하고 보수화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력이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나 이런 신문을 안 보고 유튜브나 이런 데 의존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또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듣고 싶은 얘기만 또 듣게 해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저희 세대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소통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화돼 가고 있으면서 계속 이슈로 이제 그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뭐 돌봄 그런데 우리가 뭐 돌봄의 대상인가 그러면 사실 돌봄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도 보면은 70대 80대가 돼도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보다 돌봄의 대상이 아닌 그냥 일반 노인들에 대한 얘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이 갖고 가다 본다 하더라도 아마 괜찮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마 한 달에 한 번 가면 아주 굉장히 효자효녀일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 자녀들이 올 때까지는 집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고립되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민주주의에서도 또 그 고령층의 그 투표도 소중한 한 표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노리는 표가 그들에게 맞게 또 이렇게 하면 귀가 쏠깃해서 이제 잘못된 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신들에게 정말로 자신들의 한 표를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어떤 발전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질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에게 표를 줘서 이 사회가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화가 즐거웠더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어떤 분 해보실까요? 마무리 소감. 네. 옆자리여가지고. 옆자리. 네. 짝꿍. 뜻을 이어받아. 뒤에 보시면 이제 꽃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도 연습과 경험이 필요한 것 연습과 같아요. 경험. 당연하게 민주주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는 결국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민대화 포럼이 그럼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체감하고 또 연습하는 좀 안전한 학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도 그럼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희 개막식이 있는 11월 12일 수요일에 광장과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좀 주제로 또 강연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나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우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왔고
그때 광장은 어떤 역할이었는가를 또 이야기 나누는 자리일 거라 개막식에서 또 많이 뵙고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날 네. 광장과 일상 민주주의로 이제 개막식 강연이 이루어지는데 네. 장소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관악 청소년센터 이제 소극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악 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몇 시? 저녁 7시에 저녁 있습니다. 7시. 네. 혹시 김밥도 주시나요? 주시나요? 네. 못 주신다고 합니다. 김밥은 네. 인근에서 사 먹고 오는 거로 네, 도시락 경계하도록 싸오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막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 선생님. 참고로 청소년회관은 휠체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 저희 그렇죠. 대표님과 부대표님께서는 네, 참석 못하시는 걸로. 네네. 네. 저도 이 시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기행 다니다가 젊은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못 나오더라. 그중 1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토요일 날 저희 부모님을 계속 만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못 다녔지만 이제 조만간 또 내년부터는 시간을 내서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시민대화 포럼 해마다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좀 아쉽게도 저희 직원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제 책임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홍보도 하고 이제 단톡방에도 계속 이제 올리고 하지만 많이 그 시선은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저기 양선현 대표님, 오광선 부대표님 이제 그 두 분의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좀 푸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번 시민대화 포럼에는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들 두 개 대표님과 부대표님 잘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개막식 장소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은 되게 좀 다음에는 잘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혜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의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민주주의가 되게 일상이랑 되게 가깝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실감하기도 했고 저도 지금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쪽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사각복지 아니면은 이제 정부가 닿지 않는 곳에 어떤 사회적 미션을 가진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연대로 이어가야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좀 씨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순간의 외침이지만 사회연대 경제의 민주주의는 그 외침을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바꾸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악의 광장은 그렇게 경제와 그다음에 연대로 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상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순간적인 외침이지만 사회연대 경제는 지속적인 외침이다. 네, 좋습니다. 네, 자막 쫙 깔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시연님. 네. 저도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서 되게 좋았고요. 아까 이거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카프는 이제 쿠피에라는 팔레스타인 전통 이제 의상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의 이 주제와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년 넘게 계속 그 가자 지구에서 지속되는 이 인종 학살을 전 세계가 이제 생중계로 보면서도 사실은 세계 정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의 좀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자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곳곳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또 다른 전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도 비록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 부부는 구속이 됐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옹호해온 세력은 여전히 그냥 단존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쿠데타를 일으킨 정당이 계속 집권해 있는데 다시 반동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 없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걸 봐왔었고 저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광기의 시대를 우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광장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행동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오늘 이 자리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동하는 민주주의 좋습니다.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11월 15일 날 오전 10시에 만나는 것과 11월 12일 날 개막 강연에 네. 참가하는 거로 11월 12일 날 개막 강연. 12일이에요? 네네. 수요일 날 7시 관악 청소회관입니다. 만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3회 시민대화 포럼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관악 시민대화 포럼은 관악구의 다양한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장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시민대화 포럼 제3회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